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4월 24일 토요일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랭킹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한랭킹은 가상화폐 검은 금요일 은성수 탓? 바로 어제였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검은 금요일을 맞았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해 가상화폐가 일제히 폭락하면서 전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조 원가량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국내적으로 악재가 있었다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경제방송 CNBC는 어제 폭락 이유를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 이득 세율을 2배 가까이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가상화폐가 급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제 얘기만 나와도 가상화폐 시장이 휘청한다는 건데요. 국내 요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당국의 수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이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조금 표현이 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 그냥 거기에 참여한 자면서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조금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이거는 투기성이 강한 하는 총재님 말씀 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 자산이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 갖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생각이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그걸 가지고 보호해주고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쪽으로 더 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거는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투자자를 향해 보호할 수 없다, 잘못된 길이다, 어른들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해줘야 한다, 이런 발언들을 한 겁니다. 이 소장님, 일단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 당국의 수장으로서 당연히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정도, 가이드라인 정도는 어느 정도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족을 붙여서 20, 30대 젊은 세대들이 이제 발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20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앞서서 화면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가상화폐 과열에 따른 이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서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을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과 더불어서, 물론 가상화폐는 국제적으로도 내재 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의 자산이다라는 건 맞지만, 예. 그러나 두 번째 얘기가 화근입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이게 20, 30대를 자극했는데요. 지금 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렇게 만든 게 누군데, 네. 취업난, 그리고 주택난으로 이생망, 이번 생엔 망했다. 지금 20, 30대들은 가상화폐를 출구전락, 희망의 사들이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걸 책임을 이제 이 젊은 층들한테 전가하는 듯한 이 발언을 하니까, 그리고 이걸 또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나서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니까 발끈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잦은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금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부는 정의를 정확하게 내리지도 않고 있고요. 주무부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250만 원을 초과하는 이득에 대해서는 20%,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밝힌 이 청원자는, 아니 투자자 보호해줄 근거가 없다고 보호에는 발을 빼면서 돈은 벌었으니 세금을 내라? 라면서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 의원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신을 이제 30대 평범한 직장인이다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깡패도 자리를 보존해준다는 명목하에 자릿세를 뜯어간다면서 보호에서는 발을 빼고 세금은 내라고 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 이 글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특검법이 이미 이제 9월 달에 되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전 세계적인 자금 세탁 방지법 AML을 적용하게 되고 예. 자연스럽게 중소거래소 그걸 규격을 못 맞추는 중소거래소가 폐쇄되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뭐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미국 국민의 60%가 가상자산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여론조사가 최근에 나와 있고요. 예.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있고 국가도 달러 대신하는 말하자면 가상자산으로 상당히 인정하고 있는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체제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정부가 오히려 이것을 안전하게 말하자면 유도해서 말하자면 그야말로 어떤 그 사기 피해라든지 부실 거래소로 인한 어떤 그 피해가 없도록 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자율 규제를 통해서 정부가 제도화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미 뭐 조폐공사라나 그 예탁원 같은 데는 이미 그런 가상 자산에 대한 준비를 다 해놓고 금융수장이 이것은 아무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정부의 금융수장의 인식 수준 그리고 최근에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이해 이게 너무 천박한 거죠. 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이 돈 자체가 그럼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막혀 있어서 젊은이들이 새로운 제3시장으로서의 출구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돈을 유동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으로 봤습니다. 예, 네. 김영주 전 의원께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무책임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2030 세대가 은 위원장 발언에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2030 세대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주요 4개 거래소에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를 보니까 249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2.7%, 81만 명이 20대입니다. 또 30.8%, 76만 명이 30대입니다. 그래서 63%가 신규 가입자의 63%가 2030 세대인 겁니다. 이인철 소장님, 네. 아무래도 뭐 집값 폭등으로 벼락거지다 막 이런 말들이 있는데 젊은 세대가 너나 할 거 없이 가상화폐 투자로 뛰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지난해만 하더라도 20, 30대는 주식시장, 이른바 이제 동학개미로 우리 국내 증시 상승의 주역이었습니다. 예. 근데 연초 들어서 주식시장이 좀 횡보 양상을 보였어요. 전고점을 두고서 좀 조정 양상을 보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위에서는 가상화폐로 돈을 벌었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석 달 동안에 거의 250만, 4대 거래소에서만 250만 신규 가입자가 가상화폐 이 가입을 투자를 위해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3명 가운데 2명이 20, 30대입니다. 20, 30대의 경우에는 특징이 굉장히 조금 성격이 좀 급해요. 그러니까 단타 매매를 합니다. 예. 주식에서도 비슷한데요. 이게 24시간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도 수차례 사고 파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익은 많이 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SNS를 통해서 나는 대기업을 다니는데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서 수십억, 수백억 원을 벌어서 퇴사했다. 예. 이런 것까지 알려지다 보니까 광풍은 더 커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24시간 거래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계속해서 휴대폰을 확인해야 되고요.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한밤중에도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순식간에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우울증, 조울증에 가까워서 이 정신병원을 이제 이용하는 신세를 졌다라는 하소연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는 가상화폐는 주식과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식은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있어요. 하루에 30% 이상은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있고요. 예. 너무 가격이 급등락하면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가 있지만 가상화폐는 그게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에 너무 많이 자기 전 자금을 이제 투입을 한 분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투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예, 네. 가상화폐는 실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기업 사례도 사실상 확인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번 은 위원장의 발언과 지난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의 발언을 비교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 1월 21일 박상기 당시 법무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런 취지의 엄포를 놓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소장님, 3년 뒤인 현재에도 은 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가상화폐 가격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단기 조정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본격적인 하락세다. 저희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이 극과 극입니다. 사실은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지난 일주일 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16일 거래 기준 비트코인은 8,100만 원까지 올랐어요. 예. 그러다가 어제는 5,500만 원 선까지 추락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지금 현재 시세를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 5,900만 원대거든요. 아, 다시 또 5,900만 원 됐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일단 달러 기준 비트코인이 5만 달러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기서 반토막이 날 것이다. 예. 그러니까 2만 달러, 3만 달러로 추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고 네. 이와는 반대로 무슨 얘기냐? 연내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억 원 이상 호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지금보다 다시 2배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온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과거의 열풍과는 달리 조금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네. 과거는 개인 위주에서 지금은 기관들 여기다 이제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런 이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자사 상품을 이용하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터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용도가 조금 활용도가 좀 커지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시스는 이미 나스닥 증시에 상장이 돼서 정규 시장으로 지금 진입해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제도권이 진입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폭자가 돼서 더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문제는 지금 미국과 우리 한국의 규제 당국의 말 한마디로 우죽선처럼 떨어졌던 것들이 이런 가상통화의 가장 큰 리스크는 정부의 규제다. 예. 기축통화를 지금 지켜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이제 그렇다 할 만한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러나 중국이 계속해서 이쪽에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리스크는 각국 정부, 중앙은행의 리스크임을 이제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네. 각국의 규제가 가장 큰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상화폐 강풍 열기 속에서 여당의 민주당에서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제2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참가자들은 박상기 난에 이어서 은성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광재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정영규 의원은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명백한 꼰대식 발언이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라고 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이현종 의원님 네. 지금 민주당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역시 2030 세대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난 민심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달래기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정부가 현실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지금 이 시대에 2030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열패감이 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두 다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아파트에 살 이유가 없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많은 분노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즉 지금 20, 30대들 같은 경우는 그럼 당신들은 기본적으로 집값 올라서 그나마 집도 있고 직장도 있지 않냐? 우리는 없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제 지인의 이제 아들이 군대를 다니는데 휴가를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군대 가면 스마트폰을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휴가 네. 시간 이외에. 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 암호화폐를 이제 가상화폐를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가상화폐가 값이 오르면 내후만 분위기가 좋대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내만 부르니까 완전히 이제 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정말 자기도 그걸 보면서 이게 군인들까지도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휩쓸려가고 있구나. 네. 그만큼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에 있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내가 직장과 그다음에 이제 집을 가질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새로운 투자에다가 전부 다 어떠면서 다 이 전념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걸 정부와 여당이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져 있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전에 예. 봤지만 이미 박상기 장관이 2년 전에 저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에도 한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은성수 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충분히 알아야 될 텐데 이거는 무슨 어른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지금 이 20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외면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 문제가 사실은 새로운 또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이슈로까지도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의 가상화폐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너무 소액이라든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밝혀지지 않은 분들을 빼고 즉시 압류가 가능한 평가액 251억 원에 대해서 압류를 단행했습니다. 압류한 이후에 4월 22일 현재 118명이 12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네, 소장님 이렇게 가상화폐를 압류하니까 체납자들이 앞다퉈 밀린 세금을 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의 일부에서는 부자들은 가상화폐가 더 오를 것으로 보는구나. 처분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현금으로 냈습니다. 네. 자, 이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가 지금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대상으로 해서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고액 이 체납자 한 1,556명에 대해서 가상화폐 251억 원어치를 압류한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총 이 체납액이 한 284억인데 이 가운데 100여 명에 달하는 사람이 12억 6천만 원을 곧바로 현금으로 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 고액 체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가상화폐는 대부분 익명성이 굉장히 보장된 고가의 이제 코인들이었어요. 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드래곤베인, 리플,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을 갖고 있었는데 지자체가 체납자의 어떤 가상화폐를 압류해서 세금을 받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그러나 지금 국무조정실 주도로 6월 말까지 지금 이 가상자금에 대해서 자금 세탁과 불법 송금, 사기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소장님. 그런데 궁금한 게 지방정부가 가상화폐를 체납세금을 거두는데 활용했다면 지방정부도 그 가상화폐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처음 들었던 은성수 위원장은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과 다르잖아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입장이 다른 거잖아요. 맞습니다. 세금 징수과에서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건 2018년 법원에서 가상자산도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금에 관련해서는 유권 해석이 나와 있지만 그러면 가상자산이 도대체 누구냐, 뭐냐, 실체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제 이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독 주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번 주에 범부처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조사를 하는데 여기에 주체가 지금 국무조정실이 나서고 있는 것도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아닌 국무조정실이 나타나는 것도 이런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가상화폐 이미 현실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정부에서 좀 더 어떤 방식으로 이 가상화폐를 규제하고 그리고 보호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인철 소장님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랭킹입니다. 두 번째 핫랭킹은 부동산 두고 입닥치라는 여당입니다.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 세해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개정안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여 종부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세부담도 크게 완화했습니다. 극소수의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종부세인데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그런데 당장 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종부세 적용 대상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 아마도 우리 김병욱 의원은 지역구가 분당이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부담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지역구 사정 때문에 그런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게 아닌가. 방금 보신 것처럼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완화할지를 두고 여러 의견이 충돌하면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소병훈 의원은 그제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입니다. 52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라면서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렵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더 이상 부동산 관련해서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올려서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 의원은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한 언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부동산이 닥쳐라 이 발언은 투기 세력에게 한 말이다.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류지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재보궐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지금 이런 진단들,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소병훈 의원의 저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소병훈 의원이 어쨌든 국회의원이고 공인이지 않습니까? 공인이 이렇게 나와서 투기 세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투기 세력도 국민인데 국민 보러 이제 입 닥치라고 얘기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4.7 재보궐선거 결과는 그 우리 국민 민심이 여러 가지를 이제 심판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의 무능에 대한 심판입니다. 예. 정부가 25차례나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집값을 잡지 못했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들의 어떤 주거 불안정 그리고 자산 불평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의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종부세 부과 기준 인상이라든가 재산세율 조정이라든가 양도세 중과세 문제라든가 그리고 LTV 비율을 좀 조정한다든가 하는 논의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여당의 의원인 소병훈 의원이 나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닥치라는 취지의 얘기를 굉장히 험한 말인데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 그 4.7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의 성격은요.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너무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과 협치하고 대화하고 타협하라는 취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투기 세력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투기 세력은 이제 상대방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을 상대로 논의 없다, 대화 없다, 닥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과 독선에 대한 심판이라는 선거 결과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두고 봤을 때 민주당이 과연 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네. 네. 소병훈 의원은 지난해 7월 29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에 구설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집을 사고 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넘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건 범죄자로 다스려야 된다고 봅니다. 범죄. 이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범죄자로 형사범으로 다뤄야 된다. 이건 국민 행복권을,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은데 집을 갖고 싶은 그 국민들의 행복권을 뺏어가. 도둑들입니다, 도둑들. 네, 의원님 영상을 같이 보셨는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집을 사고 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봐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의 행복을 뺏으려는 도둑들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일단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강남에 집을 살고 있는데 처음에 집을 샀을 때 5억인데 제 집이 지금 10억을 하고 있을 때 그러면 그것이 내 스스로가 노력으로 된 겁니까?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된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집이 5억에서 10억이 된 거 5억을 올랐을 뿐이지 내가 그 돈을 낼 만한 정도의 내 어떤 생활력이 내 수입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그걸 갖다 다 투기 세력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판이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사고 팔면서 차익을 자기 스스로 남깁니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내 집에 오른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의미에서 과연 그야말로 좀 반부자 정당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부자하고 가난하고 사이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다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내 집이 오르으나 그러나 세금을 저항 없이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당의 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가정을 파탄시키면서까지 집을 팔아서 세금 낼 자격 없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집을 작은 데로 옮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그런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도 굉장히 저런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토론과 그런 어떤 내부적으로는 입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도 입단속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소병훈 의원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싫은데요 라고 그렇게 반문을 했고요. 허은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란 막장 드라마에 막방을 기대했는데 그게 끝나길 기대했는데 이러다가 조기 종영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면서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당 내에서 지금 저 소병훈 의원 발언뿐이 아니라 뭐 아파트에다 환상을 버려라. 모두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강남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이제 부동산 민심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민심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입단속을 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가 아니면 기본적인 철학과 인식에 대한 문제인가 이 문제를 좀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다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 아파트에 살 필요가 없다. 근데 집 팔고 난 다음에 이득을 얻으면 다 범죄자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인식 자체가 보면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생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집을 팔 때 조금의 이익이 남기면 전부 다 범죄자입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러면 범죄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소병훈 의원은 집 팔 때 조금 이익 안 남겼습니까? 저는 그걸 참 묻고 싶어요. 이 경기도 광주가 지역구신데요. 이 발언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상당히 문제성 발언들을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주택 문제에 대한 접근 자체가 보면 다들 그런 식입니다. 다 집 한 채 있는데 다 그냥 우리가 인인 주택 보급량이 다 100%가 넘는데 집 문제가 뭐가 되겠느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좀 더 넓은 집에 가고 싶고 애기를 키우면 좀 더 좋은 환경에 살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 김현미 전 장관도 보면 아니 우리가 주택 보급률이 100%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필요 없다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인식 자체가 보면 잘못된 거죠. 왜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좋은 환경에 살고 싶은 거기 때문에 조금 돈을 모아서 좋은 데로 이사 가고 하는 게 기본적인 심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또 하나는 문제는 자기들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좀 더 이 아파트 2채 살고 강남에 집 안 팔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내로남불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강남 살지 마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들 다 강남에 삽니다. 그리고 2채 집 팔라고 그럴 때 강남 집을 안 팝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득이 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이게 지금 모든 어떤 정책의 근본적인 잘못이 바로 이 철학과 인식의 문제거든요. 이걸 고치지 않고 단지 입조심한다고 해서 지금 여당의 이런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바뀔까? 지금 소병훈 의원 보면 지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그냥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본인의 기본적인 철학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국회의원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당의 의원들이 꽤 동의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토지 공개념 해서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해야 된다는 그런 분도 많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진짜 생각이 뭔지, 진정한 내심의 생각이 뭔지를 저는 좀 내부에서도 한번 좀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논란이 되자 소병훈 의원 투기 세력에게 한 이야기였다며 사과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사과로 구설에 오른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당시 상황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 당이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마음으로부터 그 사과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당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렇게 방역록을 내겠습니다. 반대로 현충원은 적당한 곳이 아니라는 지적이죠.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이었는데 뭐 별도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과 영상 함께 보셨는데 즉각 야권에서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사과냐, 장소는 적절했냐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사과도 사과라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사과도 때와 장소에 걸맞게 사과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고 상대방도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한 사과는 여러모로 이제 적절하진 않았습니다. 장소도 적절하지 않았고 하는 방식도 적절하지 않았죠.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사과를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이렇게 성폭력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또 다른 가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실제로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현충원에서 사과까지 했지만 그 결과 뭐 실속 있는 어떤 사과는 뭐 실속 있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 피해자가 또다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일만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새로운 가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호소인 이라는 원래 워딩이 피해자로 바뀌었고 이번에 윤호중 원내대표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님까지 붙었지만 이런 단어의 변화로 사과는 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에 이은 책임감 있는 어떤 대책, 재발 방지 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난 그 재보궐선거 기간 동안 민주당의 여러 인사들, 예를 피해 호소인 3인방이라고 하는 의원들,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발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민주당 내에서 어떤 징계라든가 그런 어떤 각성을 촉구하는 어떠한 종류의 행위도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누가 이제 이 사과의 진정성이 있겠냐 보고 싶고요. 저는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번에 하셨던 사과가 정말 진정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과했다는 그 사실을 광고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윤호중 원내대표 사과에 피해자들은 어떤 입장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오고돈 전 부산시장 피해자는 저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이 아닙니다. 너무 모욕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가식적인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더 괴롭힐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사과 논란에 야당도 사과가 아니라 쇼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사과입니까? 현충원에 참배하는 목적과 피해자한테 사과하는 이유도 구분 못하는 집권 여당의 지도부입니다. 쇼를 하더라도 방향을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국 선현들에게 성범죄 사죄를 왜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왜 사과해야 하는지 진지한 고민도 없이 오로지 쇼로서 신용만 하는 것은 선현들의 재단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순국 선열을 모신 자리와 그리고 이제 그 부산과 서울의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리해서 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걸 혼돈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지금 야당 의원뿐이 아니라 서른 민주당 의원도 이건 다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요?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사과해야 된다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네. 다만 이제 장소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사과를 한다 그러면 그 대상자가 진정으로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를 낳는 그 과정의 피해자들이라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직접 만나러 간다든지 아니면 당으로 초청해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당이 윤호중 대표가 사과를 하고
또 실제로 재발 방지를 위한 우리 당이 이런 정도 일을 하겠다. 예. 어쨌든 당원을 고쳐서까지 이렇게 재보궐선거 출마한 것이 참 잘못됐다라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원점으로 돌리겠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당은 다르지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새로 되신 신임시장과 함께 서로 간에 이 피해자들이 다시 복귀해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우리도 협조하겠다라든지 예를 들면 서울이나 부산에도 많은 시의원들이 있고 관련된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구분 없는 어떤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직접 나누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피해자들 직접 찾아뵈면 피해자들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충원을 통해서 방명록에 사과를 남겼다. 이렇게 말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야권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앞에는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을 막아섰는데요. 현장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이는 모습인데요. 약 30분간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다시 한번 사퇴할 것을 정중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으로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사법부의 위상이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의원님 일단 상황이 심각했는데 사퇴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김명수 대법원장 유감스럽지만 직을 걸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우선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예전에 그 임 전 부장판사의 거짓말 문제가 있었잖아요. 이 파문이 있은 다음에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매일 한 명씩 출근 때 이제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근데 지금 25일이 이제 법의 날입니다. 이제 법의 날이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행사가 이제 금요일 날 있은 건데요. 이제 그걸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좀 더 큰 규모의 이제 출근 반대 시위를 이제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한 50여 명이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출근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바로 이렇게 출근길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이 나오면서 경찰들이 그렇게 막고 하면서 저렇게 이제 몸싸움으로 비화가 된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 그동안 출퇴근길에 이게 국민들한테 사과에 대한 자신의 사과 문제를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바로 이것도 지금 사과의 형식과 내용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말 진심으로 국민들 앞에 정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한 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 보니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정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사퇴해라. 이런 지금 주장을 그동안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문제가 계속되어 왔던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거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큰 집회를 열었는데 저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이제 원내대표 경선과 당대표 경선의 어떤 그런 또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투쟁을 통해 좀 더 선명성을 보이겠다.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 주도를 했는데 지금 다들 이분들이 당권 주자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김기현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좀 출마를 한 분이에요. 다들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야당의 선명성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몸싸움까지 하고 이런 싸움을 한 것인데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사퇴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게 한편으로 보면
4.7 재보궐선거에 승리했다고 해서 야당이 너무 힘자랑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비난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좀 국민적 공감대라든지 이런 걸 좀 불러일으킨 걸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저렇게 의원들이 지금 몸싸움까지 벌이면서 저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과거 야당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비난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현종 의원께서도 과거 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표했는데 실제 여당에서 이런 비판들이 나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길을 가로막은 것을 두고 김경엽 의원은 탄핵에 불복하는 국민의힘 대법원장 출근까지 가로막는 만행을 저질렀다. 재보선 이긴 후에 세상에 배는 게 없는 듯 기고만장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고요. 신동근 의원도 술에 취한 것보다 승리에 취한 것이 더 해로울 수 있다. 이렇게 일침을 놨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 선거 끝나기 무섭게 수구로 복귀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류지아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승리에 도취됐다고까지 저는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합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예전에 이제 했던 거짓말 파문으로 인해서 사법수장으로서 사법 그 어떤 신뢰를 잃었고, 그리고 이제 국회 눈치를 보면서 사법부 독립도 저해했죠.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퇴를 요구하는 그 취지 자체는 정당한데, 문제는 이현종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때와 장소, 그 모습이 좀 적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이제 주 원내대표가 그 이후에 했던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면 갑자기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 그 판결의 부당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부정선거 지난 총선 부정선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 재판 결과가 나온 거에 한 건도 없다라면서 지금 대법원을 비판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국민 입장에서 이런 갑자기 격한 몸싸움이 이루어지는 것도 뜬금없지만 그런 주장 자체도 좀 뜬금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과도한 측면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은 다음 주 금요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일요일인 5월 2일에 새 당대표를 뽑습니다. 양당 모두 새 지도부가 들어서는 건데 재보궐선거의 민심을 어떻게 받아 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세 번째 한 랭킹은 친김, 반김, 둘로 쪼개진 광복회입니다.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독립유공자와 후손으로 구성된 광복회 관계자와 회원들 간의 충돌이 빚어진 건데요. 일각에선 1945년 해방 전국을 보는 듯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옵니다. 어제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막고 있는데 들어갑시다. 이건 말이 아니에요. 야! 나 광복회원이야! 광복회원도 막아! 기자들 들어와! 갑시다! 자, 보시죠. 이 안에 대단한 쇼가 벌어집니다. 들어오세요. 취재들 하세요. 들어와서. 기자들 나가라고! 전 국민이 다 보는 데서 누가 잘못했나 참 명확하게 밝혀야지. 이게 이 광복회 실상입니다.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썩은 게 아니라 돈에도 관계해서 썩었어요. 네, 어제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난 11일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던 김임용 광복회 회원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는 그런 사진입니다. 광복회 이 문제로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한 건데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 멱살을 잡은 김임용 씨에 대한 징계 논의를 예정했는데 어제 관계자와 회원들 간의 충돌로 이 상벌위원회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지난 11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회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친일청산이다. 친일 반민족 기득권 세력은 노무현 정부를 거짓과 왜곡으로 잔혹하게 흠집을 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만들었다. 이런 정치적 편향성 발언에 대해서 김임용 당시 광복회원이 어떻게 발끈한 그런 내용인데 이현종 의원님
일단 이 사태, 이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광복회가 우리가 이제 독립유공자들과 그다음에 유족들로 이루어진 단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광복회가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논란에 이르는 저는 뭐 거의 처음 보는 일입니다. 특히 이 일이 김원웅 광복회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광복회가 철저히 정치화되면서 이런 이 파문이 터진 것이죠. 지금 왜냐하면 김원웅 그 회장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의 그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간선제로 하다가 김원웅 회장 때 직선제로 하면서 예전에 이종찬 전 국정원장하고 이제 계결을 하다가 본인이 선출이 됐어요. 네. 이제 그런데 김원웅 그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국회의원 출신이죠. 예. 이분이 원래 정치를 공화당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이 민주당 계열의 이제 국회의원을 쭉 하셨다가 이번에 광복회장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이 광복회를 일단 편가르기, 즉 친일 뭐 후손 뭐 등등 하면서 편가르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광복회가 이 김원웅 회장의 어떤 차에 따라서 이 상장 수여를 사실상 여당 의원들한테 굉장히 남발한 적이 있어요. 예.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작년에 이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라든지 여당 국회의원한테만 집중적으로 상을 수여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미애 장관 올해 1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광복회원들 중에서 이 광복회가 너무 편향적이다라는 데 반발이 심하게 일어났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 그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에 바로 이제 보셨던 김용 씨가 김원웅 회장한테 가서 이제 몸싸움이 벌어졌던 거거든요. 예. 그거를 지금 이제 징계를 하겠다고 징계위원회가 소집됐는데 바로 이 징계위원회를 이제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서 이 사태가 터져버린 것인데 사실 정말 이 광복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철저하게 정치 중립적이고 정말 독립유공자들을 위한 단체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정치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 우려가 깊습니다. 네, 우려를 표해주셨는데 이번 논란으로 과거 김원웅 회장의 발언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승만은 반민특위를 폭력적으로 해체시키고 친일파와 결탁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되었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현충원에서 가장 명당이라고 하는 곳에 일제의 빌부터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자가 묻혀 있습니다. 친일 미청산은 한국 사회의 기저질환입니다. 네, 의원님 앞서 함께 보신 영상이 이제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 기념사 발언인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저런 발언을 하려면 광복회장의 자리를 내놓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보더라도 광복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갈등들이 여전히 이렇게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이견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분이 회장을 맡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본인은 그것이 적당하다. 본인의 어떤 역사 인식이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친일 청산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네. 그런 생각과 회장으로서의 어떤 발언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일단 갈등하고 잠재제에 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밖으로 표출하기 시작했고 예. 또 하나는 표출이 될 수 있고 멱살을 잡을 수 있지만 그걸 내부적으로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타협해 가야지 그걸 징계위원회에 해부한다라고 하는 것. 즉 내가 회장인데 내 멱살을 잡았다고 징계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저는 조금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 예. 왜 멱살을 잡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로 간에 오히려 풀어가면서 원만하게.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이 어떤 유족자의 어떤 단체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몸 바쳐서 일했던 분들이 모여있는 또 그분을 기리거나 그분의 유족들, 후손들이 모여있는 단체가 저렇게 아직도 말하자면 통합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서 오히려 큰 틀에서 광복회 회장이 조금 더 자기 의견보다는 통합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영주 전 의원과 김원웅 회장께서는 열린민주당 때, 같이 열린우리당 때 같이 국회의원을 활동하셨잖아요. 예. 그때도 저렇게 강성 의견을 많이 내셨었나요? 강성 의견을 그동안에 쭉 많이 내왔죠. 예. 그렇다면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광복회 회장으로서 좀 적절하지 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네. 더 시민단체로서 친일 청산을 할 수 있는 시민단체의 대표는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광복 회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김 회장 멱살을 잡아 징계위에 회부된 김임용 씨는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김 회장이다 이렇게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 오죽했으면 행운이 김원웅의 멱살 잡았겠습니까? 사실상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고 수없는 불안한 처신을 자행한 김원웅 아닌가요? 자기 많은 들은 정치인들한테 그 상을 부리면서 정치적 권에 기울기고 다니는 김원웅을 우리 더 이상의 회장으로 모실 수 없고 광복회 암덩어리 김원웅 광복회장을 잘라내지 않으면 두고 볼 수 없게 미리 이렇게 나섰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김원웅과 나와 둘이 세워놓고 김원웅이 잘못한 게 맞는가? 내가 잘못한 게 맞는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저만 일방적으로 나오라고 그럽니까? 네, 유주혜 변호사님. 조금 전에 이원종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김원웅 회장의 정치적 논란이 된 게 기념사에서 발언도 있지만 올해 1월에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이름을 딴 최재형상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수여하기도 하고 또 여권 인사들 송영길 의원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 등에게도 상을 주고 여권 편향적으로 상을 수여한다. 이것도 되게 논란이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금 김영주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원웅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에 본인의 정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던 것과 지금 자리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지금 광복 회장이니까 언행이 달라져야 하는데 그 언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고요. 이 광복회라는 단체는 임의단체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예. 이제 국가유공자 단체법은 이제 독립정신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제 광복회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국가유공자 단체법 14조 1항에 보면 이제 광복회는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광복회 정관에서는 이런 취지를 받아서 일체의 정치 활동을 광복회원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같이 함께 살펴봤듯이 김원웅 회장의 발언들과 이제 상을 수여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 의원님 앞서서 대담 중에 얼핏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김원웅 회장 정치 입문을 어떻게 했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김원웅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아버지가 옛날 조선 어열단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셔서 독립유공자로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정계 입문을 예전에 공화당이라고 있었어요. 박정희 시절에 공화당에 거기에 당 사무처 요원으로 공채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두환 정권 때도 민정당 조직국에 있었고 또 거기서도 이제 또 이 대전 지역의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꼬마 민주당으로 되면서 이제 출마했고 사실은 이제 한나라당도 이제 출마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의 현재 여당격인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옮겨온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실은 정책 역정도 보면 결국 이제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있다가 결국 이제 이쪽에 넘어온 그런 정책 역량 어떤 행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굉장히 강하게 어떤 민족 친일파 등등 이제 이야기를 하니 정치권에서는 아니 이제 본인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한 정치 행보를 보이면서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 등등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는 것이고 또 사실 광복회장이 되면요. 광복회는 사실 여야를 넘나서 사실 우리 독립유공자들을 좀 이제 이 옹호하고 또 이분들의 어떤 그 자녀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호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거의 꼴로 지금 여당 정치인들한테 상장 주고 이런 걸로 지금 거의 행사를 하고 있고 이게 또 굉장히 정치적 논쟁이 되고 있고 또 본인의 발언도 보면 사실 광복회가 광복절 행사도 주도하고 합니다. 근데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굉장히 일본과 이런 등등에 대한 이런 등등에 대한 강성 발언을 이어갔어요. 근데 그러니 이게 행사 전체가 보면 굉장히 참 이 대통령도 상당히 그런 행사에 할 정도로 굉장히 본인의 발언 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보훈처가 이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국가보훈처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국가보훈처도 지금 사실 방임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이게 이 눈살 찌푸린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빨리 국가보훈처가 정부의 책임을 갖고 저는 광복회 사태에 개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주경 의원은 국민 편가르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김원웅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은 광복 회장의 돌출 발언과 편파적 행동에 대해 우리 국민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민족을 이간시킨 친일파를 청산한다는 광복회가 오히려 편가르기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편가르기와 분열을 미래 세대에게 또다시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 정치적 구호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독립운동 정신에 역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더 키운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광복회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복회 후손들을 두고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아 태극기 집회에 나가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전에 윤주경 의원이 김원훈 광복회장의 사퇴를 촉구하자 윤주경 의원과는 악수하는 것도 말을 섞는 것도 싫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김영주 의원님, 네. 이 고문 변호사의 발언은 또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환경에 있으면 다 극우파가 됐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요. 또 오히려 지금 이제 광복회가 할 일은 그야말로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더 가난하지 않게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조금 더 폭넓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런 것들이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일 텐데,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성향 자체를 갖고 재단하고 비판한다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광복회 법에다가 아예 정치적 중립성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오히려 고문 변호사라는 분은 그런 법 테두리 안에서 광복회가 말하면 운용될 수 있도록 주의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편가르기 한편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광복회의 고문 변호사로서는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변호사님, 종합해보면 이제 광복회 내분이 극에 달할 대로 달한 모습인데, 이현정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에 나서서 좀 이렇게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관련 근거가 없는 건지 왜 잠잠한지 궁금한데. 국가보훈처의 역할이 사실 필요한 시점이죠. 이제 광복회라는 게 순국 선열을 비롯한 이제 독립유공자를 기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독립 정신을 우리가 이제 계승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유공자 단체법은 이제 그 관할 기관이 국가보훈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단체법에 따라 설립된 광복회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근거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독립법인이고 아무리 법에 의해서 설립됐다고 하지만 자치적인 자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운영되고 있는 독립기구입니다. 광복회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보니 국가보훈처가 섣불리 개입하는 것을 꺼렸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김원훈 광복회장의 정치적 중립의 위반이 이렇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마당에 국가보훈처가 계속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구두 경고 조치라든가 하는 사실상 강제력을 통해서 개입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하나 좀 짚어두고 싶은 게 뭐냐면 국가유공자 단체법을 살펴보니 광복회가 하는 수익 사업이라든가 광복회의 회계라든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가보훈처가 검사하고 혹은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가 이제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 규율하기 위해 있는 조항들이 뭐냐면 정관이라든가 법률에 위반한 행위가 있을 때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보통 법에 두거든요. 근데 그런 권한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보훈처가 김원훈 광복회장의 어떤 저런 표현, 저런 발언들만 가지고서 어떤 강제성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으로는 이제 사실상의 강제력을 통해서 이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 광복회 자체적으로 총회를 거친 해임이라든가 징계를 통해서 좀 해결할 방법도 먼저 모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한 랭킹 만나보시겠습니다. 마지막 한 랭킹, 벨기에 대사관의 웃겨요 논란입니다. 최근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당시 CCTV 영상 다시 한번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년의 여성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옷을 구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여성 여러 차례 옷을 갈아입어 보고는 이렇게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인데요. 다시 직원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몇 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 여성 다시 들어와서는 직원의 옷을 잡아당기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소리를 내더니 급기야 뺨을 때립니다. 네, 이 여성은 벨기에 대사의 부인으로 알려졌는데요.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직원의 뺨을 때리고 몸을 끄는 행동들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봐도 영상이 참 충격적인데요. 네, 당시 직원이 매장에 옷을 입고 간 걸로 착각한 그 매장의 직원이 부인을 따라 나섰지만 매장 옷이 아닌 것을 확인하곤 곧바로 사과하고 다시 매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벨기에 대사가 부인을 대신해 사과를 했는데요. 대사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과문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용 함께 보시면 주한 벨기에 대사는 지난 4월 9일 벌어진 그의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의 부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녀가 한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이런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끝이라면서 사과문에 맺은 말을 짓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의원님 이렇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또 이 사과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어요. 일단 이제 저 상황을 보면 일단 이제 종업원 직원이 그 입고 나간 옷이 이제 왔다 갔으니까 자기 어떤 업체 옷하고 비슷해서 가서 확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기분 나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바로 들어와서 저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더군다나 저는 벨기에 대사관 측의 대응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특히 이제 뭐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 문제는 이제 2주 있다가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이 대사의 입장을 보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 대사관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직원들도 있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사과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사과문을 할 때 존칭을 쓸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뭐 그냥 번역기를 돌린 듯한 그런 지금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런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단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본인 부인은 지금 뭐 일단 그 뇌졸중 증세가 있어서 입원해서 대사가 했다고 했지만 시점도 늦은 데다가 이 사과 어떤 말 자체가 국민들에게 정말 어떤 다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게 아닌가. 특히 그 지금 종업원 보니까요.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지금 그 이 상처가 났어요. 얼굴 많이 부어 있는 굉장히 많이 사진이 부었습니다. 자, 그런 걸 보면 뭔가 우리가 이제 사과 문제를 아까도 우리가 쭉 방송 전에도 했는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과연 이게 벨기에 대사관이 대사관으로서 물론 뭐 면책특권이 있고 또 가족들에 대한 면책특권에서 우리가 사법적으로는 어떻게 못한다 할지라도 그 국가를 대표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들도 벨기에 많이 여행 갑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벨기에에 나와 있는 대사가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이현종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의 논란이 바로 사과문에서 쓰인 표현입니다. 통상적으로 사과드립니다처럼 경어체를 써야 할 텐데 사과드린다 이렇게 반말투를 올린 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더 황당한 건 이 사과문 바로 이틀 전에 올린 글에서는 경어체를 썼다는 겁니다. 지난 20일에 올라온 글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스머프에 대한 어린 시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이 파란 작은 생명체는 벨기에 만화가 페요에 의해서 1958년도에 탄생하였답니다 하면서 경어체로 저런 내용을 올렸는데 바로 이틀 뒤에 사과문은 사과드린다 이렇게 반말투를 올린 겁니다. 김영주 의원님, 이걸 두고도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경어체를 쓸 수 있고 또 그렇게 써왔으면서도 정작 평소에 이렇게 비존칭을 하다가도 사과문의 경우에는 사실은 존칭을 써야 되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형식적인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 맞는데 실제로 이제 그 표현에 의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했든지 어쨌든 경어체를 썼습니다만 정작 벨기에 대사 부인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경호처를 쓰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진정성 있는 사과인가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다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증폭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화면들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뺨을 때린 것뿐만 아니라 그 대사 부인이 옷을 입을 때 흰 옷을 구두로 벗지 않고 신는 장면도 굉장히 더 격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뭐 대사 부인이 그야말로 뭐 병고를 앓고 있어서 대사가 대신해서 늦었습니다만 사과를 한다고 합니다만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저 장면이죠. 네네. 이렇게 검은 신을 신고 흰 바지를 기본적으로 흰 옷을 입어보니까 입는데 구두를 신고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사실 저거는 아주 상식 밖의 일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야말로 우리나라 아무리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고 취해법권에 있는 분이라 하더라도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가 하더라도 그것은 공분을 사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사의 부인이 직접 사과해도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을 편인데 대사가 대리하는 사과도 그 자체로 진정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변호사님 이제 종합해 보면 옷가게 폭행의 갑질 논란, 뭐 대리 사과 논란,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벨기에 대사관이 한국인을 조롱하는 글에 동조하는 듯한 댓글을 남겨서 굉장히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방금 이제 저희 함께 본 사과문에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예. 그 댓글에 보면 그 내용을 해석을 해보면 중국인이 너희 뺨을 때리니까 너희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우는 모습이 즐겁다. 라는 댓글이었는데 거기 그 댓글에 대해서 벨기에 대사관에서 웃겨요를 누린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과문에 댓글이 달렸죠. 저기 댓글에 보면 중국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중국계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인이 너희 뺨을 때리니까 너희도 우는 모습이 즐겁다 이런 댓글이 달린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밑에 벨기에 대사관에서 좋아요를 누른 거죠. 웃겨요라는 예. 이모티콘에 다시 답글을 단 거죠. 네네. 저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글쎄요. 저는 정말 실수라고 믿고 싶습니다. 실수라고 믿고 싶고 이게 일단 그 댓글 내용 자체도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댓글 내용을 이제 보면 중국계이니까요. 그 벨기에 대사 부인이 중국계이니까 중국계한테 뺨을 한국인이 맞으니까 너희 한국인 근데 인종차별주의자들이래요. 저희가.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에 뭔가가 있는 거죠. 우리가 중국인에 대해서 해왔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너희들이 맞고 우는 모습이 즐겁다라는 댓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근데 이 댓글에 대해서 벨기에 대사관이 이제 웃겨요를 누른 것도 저는 실수라고 믿고 싶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벨기에 대사관에 이제 만약에 이걸 정말 안 좋게 보려면 벨기에 대사관에 있는 직원이 예를 들어 중국계다. 벨기에 대사 부인이 중국계니까 뭐 직원 중에서 혹시 중국계가 있을 때 그분이 이 댓글에 대해서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했다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갈 거라고 보지 않고 벨기에 대사관이 해명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네. 벨기에 대사관에 중국계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류지아 변호사의 추정인 거고 벨기에 대사관도 이 웃겨요 이모티콘을 다음에 논란에서 삭제했다는 점도 반드시 밝혀드립니다. 네. 이현종 의원님. 그런데 벨기에 대사관의 황당한 사과문에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이 오히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벨기에 국민으로서 벨기에 국민들을 대신해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이렇게 오히려 방송인 줄리안이 사과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의 형식과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걸 통해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줄리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뭐 비정상회담에 출연하면서 많이 얼굴이 알려진 벨기에 출신 청년인데요. 본인이 직접 이렇게 국민들한테 우리 국민을 사과를 했고 또 지금 벨기에에서도 이 장면들이 다 공유가 되고 방송 보도가 돼서 정말 창피해 죽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소식도 이제 전해주면서 정말 네가 벨기에 국민으로서 굉장히 미안하고 또 정말 국내에서도 분노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사실 이게 지금 대사관 같은 경우는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사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과연 그러면 물론 이게 국민적 공부도 중요하지만 당사자 피해자의 어떤 피해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외교부가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대한민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윤여정 씨가 여우 조연상을 수상할지 관심이 큰데요. 사전 예측 투표에서는 압도적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영화 미나리는 여우 조연상 말고도 작품상, 감독상 등 6개 부분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틀 뒤 아카데미 시상식장에서 미나리가 연달아 호명되고 윤여정 씨의 거침없는 영어 수상 소감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